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환율이 거의 1,500원인데 이거 위기일까요? 아니면 뉴 노말일까요? 10년 전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 속에선 한 1,170원? 요 근처로 계속 기억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1,538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한 1,480원 정도인데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잠깐 오른 거겠지. 아니면 예전에는 달러가 1,500원이면 위기랬는데 지금 괜찮나? 지금 이 환율은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인가 뉴 노말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대, 1,500원 근처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과거엔 환율이 1,500원 가면 한국 경제는 위기다, 금융위기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과거의 위기였던 환율 상승 사례가 언제 있었을까요? 97년도 IMF 외환위기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97년 IMF 때는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 중반에서 거의 1,700원까지 뛰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900원대에서 1200원 중반까지 뛰었어요. 97년 외환위기는 왜 왔냐 라고 하면 일단 기업들이 빚을 내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연쇄 부도가 났었고 그 기업들에게 대출해줬던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그 돈을 단기 외화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단기 대출이니까 만기가 빨리빨리 되돌아오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연장을 안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또 그 시기에 동남아 쪽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태국의 바트화가 먼저 붕괴됐었어요. 외국 투자자들은 이거 아시아 위험한데? 아시아에 지금 태국이 붕괴됐대. 아시아 쪽에 자금 다 빼야겠다 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특징이 뭐냐면 위험하면 귀신같이 빠지고 빠지면 다시 안 돌아와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전염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까지 쫙 빠지게 된 거죠. 정부도 문제가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니까 환율 좀 내리려고 달러를 막 쏟아부었어요. 달러를 팔아서 달러가 오르는 걸 막는데 그게 막아질까요? 갖고 있던 달러마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나니까 결국 달러는 없어졌고 갚아야 할 달러는 빚이 많아지게 된 거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97년 12월에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1,700원까지 폭등한 거죠. 결국 IMF 구제금융으로 580억 달러를 확보하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외화를 들여오고 달러를 확보해서 수요를 한 셈이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한번 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미국 기준금리가 6.5%에서 1%까지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태의 시작은 2006년 6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미국이 저금리가 되면서 대출 이자가 적어지니까 월 상환 부담도 적어진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중산층을 확대해야 된다,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고 주택 보유율을 높이자고 집 사는 정책을 밀어줬어요. 그때 이런 환경들이 집 사는데 대출 잘 나와, 집값은 계속 오르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샀어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대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러면 안 사면 나만 손해잖아요. 남들 다 대출해서 집값 다 오르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 심리까지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걸 FOMO라고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뒤처지고 소외될 거라는 두려움을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은행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막 해줬어요. 왜냐면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집값이 더 큰 담보가 되고 그 담보로 또 집을 여러 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은행들이 수익이 나잖아요. 은행들도 수익에 눈이 멀어서 고객들 신용도 안 보고 막 저신용자들까지 끌어와서 대출을 해주고
그 부실한 모기지를 또 모아서 파생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모기지라는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데 쉽게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한 걸 모아서 모기지 파생 상품으로 보험사나 헤지펀드 같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태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는데 서브프라임은 저신용자들을 말하는 거고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죠. 너도 나도 대출 받고 집 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부터 생겼어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내야 될 대출이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신용자들부터 돈을 못 내기 시작하면서 결국 파산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데 주택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주택을 팔아도 갚아야 될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니까 결국 대형 금융사들까지도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월가 탑티어로 세계 4위급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파산 직전 부채 규모가 약 6,100억 원 달러라고 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정도 되는 수준의 회사가 파산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나라들이나 기관들이 또 개인들이 현금을 확보하려 하지 않을까요? 현금 중에서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만약 기업 사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업을 키우려면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은행에서 일단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다음 달 갚아야 할 빚이나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을 미리 꽉 들고 있어야겠죠. 모자라면 주식이나 채권 다 팔고 현금화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한 번에 몰리게 돼요. 다시 IMF랑 비교해 볼게요. IMF 때는 한국의 문제로 IMF에다가 달러를 빌려와서 위기를 넘겼었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다 달러를 모으고 시장이 경색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달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결국에는 연준이 전 세계에 달러를 풀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를 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 연준이 달러를 빌려주고 한국은행에서는 원화 담보를 맡겨서 300억 달러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를 확산시켰죠. 정리해보면 IMF 때는 한국의 문제였었고 달러를 빌려서 해결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달러를 찍어서 해결했어요. 결국에는 달러 보유가 적은 상태이거나 달러 조달이 어려울 때 달러의 수요가 한 번에 쏠릴 때 위기가 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환율 레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보는 만큼 그런 면에서는 큰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지금 환율이 높아도 달러를 문제없이 구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됐다. 이걸 단순히 위기인가? 라고 보기 전에 구조적으로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가? 두 번째는 단기 외채가 위험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달러 조달이 실제로 막히고 있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먼저 외환 보유액부터 보면 한국은행에서 26년 3월 말에 외환 보유액이 4,236억 달러라고 하는데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4,281억 달러였고 한국은행은 이게 지금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3월에 줄어든 모습이 있는데 이건 강달러로 인한 현상이고 감소는 있었지만 이 수준 자체가 위기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단기 외채는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5년 말 총 외채는 7,669억 달러이고 그 중에서 단기 외채는 1,790억 달러였는데 숫자만 보면
1년 전보다 올라간 건 맞는데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단기 외채는 올랐으니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IMF 때처럼 단기 달러 빚이 감당 불능으로 폭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완충 장치가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서 25년도 말 한국의 순대외 자산은 3,699억 달러였대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순채무국이 아니라 순자산국이라는 거예요. IMF 때처럼 대외적으로 순부채가 쌓여있는 구조와는 확실히 다르고 이 점은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곧바로 외환위기라는 해석을 약하게 만드는 핵심 근거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자금 흐름은 현재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기도 한데 26년도 3월에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를 43.5조 원, 채권도 순매도 10.9조 원을 기록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이긴 해요. 이건 분명 원달러 환율을 1,500원까지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을 보고 위기 신호라고 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중동 리스크나 글로벌 리스크 오프가 겹치면서 대규모 포트폴리오 자금 이탈로 달러 수요가 쏠리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인 달러 조달 가능성을 보면 여기서는 현재까지 경색이라는 느낌보다는 높아진 환율에 대해 불편해지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3월에 큰 자금 유출과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화 자금 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26년 3월 말 기준으로 1,506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보면 시장이 높은 환율에 불안한 건 맞지만 달러를 못 구해서 무너지는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율 위기는 아닌 거죠.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환율이 엄청 올랐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IMF 때는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달러 빚은 많은데 갚을 달러가 없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현금화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어요. 공통점은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데 달러가 없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 상황인 거죠. 현재도 환율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강달러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왜 올랐을까요? 먼저 중동 전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죠. 그럼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니까 펀더멘탈도 좋고 성장률도 좋으니까 달러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니 당연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득이겠죠.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더해서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빠져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 구도는 일시적인 개입으로 변하지 않는 데다가 시장 구조나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달러 쏠림 현상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인즉 시장 구조나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면 환율은 1,400원, 1,500원 근처가 뉴 노멀인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근처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추세를 보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요. 그럼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러를 미리 사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계속 오를 거니까 달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앞으로도 써야 될 달러가 있으면 지금이 제일 싼 거죠. 미래의 수요가 현재에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쓸 데는 없지만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팔까요? 조금 더 들고 있겠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럼 달러를 파는 사람이 줄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는 한 번에 몰리는데 공급은 줄어요.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엔화나 위안화는 원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엔화나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같이 따라서 약해지면서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엔화가 금리 인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세를 띠고 있어요. 아시아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도 이 흐름에 휩쓸리면서 약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달러는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강세를 띠는데 원화는 계속 약세를 띠는 거죠. 환율이 내려오기 쉽지 않아 보이죠? 환율이라는 걸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성질까지 파악하면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환율을 예측하는 것보단 현재 거시경제에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한번 지켜보고 자산의 분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자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환율에 대해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현재 환율이 위기인가, 뉴노멀인가에 대해 알아봤지만 앞으로도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